북한의 우주 발사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가 또다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끼어든 오염수 공방에 회의 분위기가 더 치열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열린 안보리 회의 얘기부터 나눠보죠.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관련해서 소집이 됐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옹호하면서 결론이 없이 끝났습니다. 이 북한은 여전히 자위권 행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까 자막에도 나왔던데요. 안보리 무용론. 이게 등장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사실 현재 안보리가 뭐 마비 상태에 다 도달한 건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북한 이슈만 나오면은 방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번 8월 회의도 6월 회의 때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논의가 됐었는데 첫 번째는 이 발사 자체가 해양이랑 항공 안전에 굉장히 위해가 된다라는 거. 일본에는 통보했지만 이번에는 IMO나 아니면 이카오에 전혀 통보를 하지 않았던 게 다른 점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ICBM 개발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10월 발사를 중단하라, 이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기 관리가 중요하니까 대화에 나서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도 회의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6월과는 다르게 이번에도 발언을 했던 게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뭐 항행 경고를 이미 내놨었고 주변국 피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보리가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하는 정치적인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는 내가 뭐 존중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서 주변 수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 훈련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위적인 그런 위성 발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보리를 보면은 한 3개 그룹으로 나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긴장 원인이 미국에 있다. 그래서 이 뭐 잠수함을 동원하는 뭐 미국이 핵잠수함을 보내는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큰 그림에서 좀 막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모잠비크나 뭐 가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화가 중요하니까 대화로 좀 풀어라라는 중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이것은 완전히 불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건 상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뭐 대화 이런 것도 조건 없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안 나왔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미 서방 국가들과 함께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긴장 수위가 높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선 1차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발사 후 한 2시간 만에 실패를 인정을 했는데, 이제 실패 원인,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실패 원인을 보면 일단 3단 분리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1차 때 실패였던 그 엔진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비상 폭발 체계 오류다라고 했는데, 이 비상 폭발 체계 오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좀 기술적인 결함은 아니다라는 의미인지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번에는 날아간 방향이 5월에 만약 성공했으면 갔을 법한 방향이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결함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국가우주개발국이 엔진의 그런 신뢰성, 믿음성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일단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3단계 비행 중에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그랬고, 그 오류가 비상 자폭 장치와 관련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비상 자폭 장치라는 건 엔진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주 발사체를 다른 국가들도 쏠 때 이게 만약에 궤도의 제도를 진입을 안 했거나 뭐 중간에 기계적인 오류가 있었을 때는 이게 지상이나 또는 해상에 떨어져서 굉장히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자폭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월 그리고 12월에 일본 그리고 프랑스가 자폭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우리가 수거를 했었던 잔해에서도 폭약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자폭 장치가 분명히 붙어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일본이나 프랑스 같이 궤도 이탈, 뭐 유도 뭐 장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자폭 뭐 이런 것들까지도 뭔가 결함을 연결을 하는 것인가, 이거 자체는 우리가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구체적인 정황을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알리겠다라고까지만 했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북한의 주장과 우리 군 당국의 주장이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북한은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는지 바로 3차 발사를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서 발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1, 2차 발사 시점이 한 3개월여 차이가 난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한 달 조금 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 재발사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큰 문제, 엔진적인 결함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이게 뭐 비상 폭발 장치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쉽게 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뭐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일 같이 중요한 일정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글쎄요, 위성 발사가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얘기를 했었던 게 북한이 우주 강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012년 그리고 16년에 각각 1, 2차 5개년 계획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추진을 해오던 아주 장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계속 속도를 일부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높이는 네.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제 정치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하기로 이런 어떤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오히려 이 리스크를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북한도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계속 리스크를 계속 이제 따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주 강국이라는 걸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달성하지 않음에 따른 어떠한 정치적인 비용, 청중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한국과 연결을 해서 보면은 남북 간에 지금 우주 경쟁이 계속 이제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군 정찰 위성을 전력화를 5기를 완료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군사적인 뭐 작전을 위해서 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밀린다라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경쟁 그런 관계에서 인식을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닐까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북한의 3차 발사 시점이 이 10월 중에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정상적인 작동은 뭐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일단 3단에서 탑재체를 다시 분리를 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군 당국뿐 아니라 좀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발사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쏘아올리는 이 위성이 군사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가치가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패 속에서도 북한이 위성 기술을 점차 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정도의 이제 대응을 마련을 해야 하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글쎄요, 이미지가 고화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성은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어요. 정보를 수집을 할 수도 있지만 남의 정보 수집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재밍이라든지 뭐 그 공격 위협을 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성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 위성 엔진은 사실은 ICBM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2016년 9월에 북한이 얘기했었던 이제 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실험을 했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개발한 게 화성 14, 15인데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위성과 ICBM 공통점은 결국은 엔진 추진 시스템 그리고 유도 장치 그리고 단 분리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ICBM을 개발하는 어떠한 데 공헌을 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간과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최초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 인공위성 ICBM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공위성을 쐈단 말이죠. 그만큼 유사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미일이 이제 미사일 대응을 하는데 조금 더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일 간에는 세 가지를 하고 있죠. 한미일 정보 공유를 실시간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한다라는 거.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가상의 목표를 지정을 해서 한미일이 계속 탐지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들을 계속 점검하는 건 분명히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와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저는 아무래도 이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 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품을 동원하는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통제 레짐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위성이나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쓰이는 여러 가지 부품들은 바세나르 체제라든지 MTCR 체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는데 중국은 여기 두 개 체제를 갈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 항상 허점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략 물자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많이 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또 다른 주제가 발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가 북한 미사일 발사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이 말미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꺼내들어서 일본을 공격한 건데요. 관련해서 분위기가 치열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이 오염수 주제로 선회한 것, 이 북한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화살을 일본한테 좀 돌리자라고 하는 의도였을 것 같아요. 해양 방류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반인도적 범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얼마 전에 사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 가지고 반인도적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좀 이제 다시 화살을 비슷한 용어를 쓰면서 일본에게 돌리면서 좀 관심을 덜 받으려고 한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중국을 좀 지원 사격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오염수 이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당사국들과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방류를 중단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거고 그러면 왜 방류 문제를 안보리에서 굳이 거론을 하느냐. 안보리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 안보리가 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역 안전이라고 한다면은 오염수 문제도 이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러 또 얘기를 해서 관심을 덜 받는다라는 전략은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무리 발언들을 보면 다 오염수 발언이지 북한 위성 발언이 아니었거든요. 예. 자, 지금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했고 아무래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1위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일본 수산업계에 적지 않은 지금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도 고조가 되고 있고 예상보다 좀 강한 이 중국의 대응에 일본이 좀 당혹감을 보이기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좀 철회하라고까지 요구를 했었는데요. 글쎄요, 과연 경제적으로 얼마나 양국이 타격을 받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구매하는 해산물 중에서 일본산 비율은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국가에서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산 생선의 주요 구매국이 중국인 건 맞습니다. 한 41%인데 일본 전체 교역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1% 미만일 정도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반일 감정을 일으키면서 이 불매 운동이 다른 쪽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계획을 했다라면은 그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른 교육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최근에도 보면 일본 화장품 불매 운동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그런 쪽으로 전략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국제법적인 여러 가지 배틀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협약이나 그리고 국제해양법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차별적인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과 일본 간에는 WTO 제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9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승소를 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승소를 했었던 거는 일본의 이제 오염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그 수산물이 다른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일본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위험성 평가하죠. 오염수 계속 모니터링하죠. 이렇게 하면서 안정성 자료를 계속 축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본으로서는 과학적으로 다른 국가한테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계속
갖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예. 되면은 이제 다른 지역과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수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중국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사실 더 가까운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이제 국내에서도 물론 비판 여론은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투명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과 국내의 어떤 정부의 차이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 북중러, 이 한미일 관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다른 국가들한테 이제 좀 뭔가 비난을 회피하기에 좋은 그런 케이스가 돼버려요. 예.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로 방류를 미뤘기 때문에 한국 입장, 미국 입장을 굉장히 조심하게 봤다라는 건데 한국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본 입장을 좀 굉장히 주목해 봤었던 것 같아요. 미국 입장을 주목해 미국이요? 봤었던 예.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까지 국제기구를 통해서 어떤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일본의 이제 오염수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를 계속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2011년에도 오바마 정부 때였는데 이 재난 이 발생을 했을 때 후쿠시마 지역에 주일 미군들을 이제 투입을 하면서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해왔었어요. 이러한 연장선에서 한국도 미국과 일본이 이제 취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스탠스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가 특히 요즘엔 더 어려워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떠한 외교적인 그런 이슈, 껄끄러운 이슈를 계속 다루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IAEA와의 협력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금 나아가지 않을까. 그 부분을 대안으로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은 IAEA도 단독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검증을 독자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링도 얼마 전에 했었고요. 예. 그리고 7월에는 원전 사무소라는 걸 개설을 해서 이제 계속 한국에 관련한 정보들을 통보를 한다라고 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한국과 IAEA 간에도 정보 메커니즘 IFM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도적으로는 뭔가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고 그 실시간으로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계속 이제 가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자, 이 오염수 해양 방류 이제 앞으로 최소 3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일단 우리 정부는 우리 쪽 해역으로 오는데 4, 5년 정도가 걸릴 거다라고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오염수 방류가 지금 훈풍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 한일 관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 앞으로도 갈등의 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2051년까지 완료한다, 뭐 30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켜질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건 IAEA도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예. 우리가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계속 빗물이며 지하수며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계속 오염수는 발생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면 한 30년 동안 국내 갈등이 굉장히 지속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정부로서는 이러한 갈등을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계속 받을 것이고 이 문제를 어쨌든 계속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이 지금까지 적어도 2021년까지는 어떠한 어프로치를 취했었느냐면 적어도 런던 협약이나 아니면 의정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만들자, 국제법적으로 해결하자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예. 런던 협약이나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해양 생태계를 오염으로부터 방지해야 될 의무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질병 발생이나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사전 예방, 그리고 오염자 부담, 그리고 이러한 오염을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은 어쨌든 국제법적으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입국인 한국이나 일본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만약에 한국이 조금 더 나아가서 한국이 뭐 유엔 해양법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환경 평가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법 206조에 따르자면은 포괄적인 환경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를 공유를 하고 그다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제소를
해양법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 일본도 이것을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해양수 방류를 보류하라는 그런 조치들을 해양재판소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심리를 거치는 기간 동안은 일단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워낙 민감한 문제잖아요. 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